나도 그런 사람이었다. 아니, 지금도 그렇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 말에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 내가 뭔가를 말했을 때 웃어주는 사람들 앞에서만 마음이 놓였다. 그들의 반응이 나를 안정시켰고 그들의 호감이 내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 앞에서는 말이 술술 나왔지만 나를 탐탁지 않아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상하게 숨이 막혔다. 말이 엉키고 표정이 굳고 마음이 작아졌다. 그게 단순히 소심함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누군가의 표정이 곧 세상의 온도처럼 느껴졌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누군가의 미소가 나라는 존재의 유효성을 보증해주는 증거 같았다. 그리고 누군가의 차가운 반응은 내가 틀렸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오래 살다 보면 결국 우리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이 되어버린다. 불편한 사람 앞에서는 내가 사라지고 싫어하는 이 앞에서는 말이 막히고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한다. 나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안다. 그건 비겁함이라기보다 오래된 생존의 방식에 가깝다. 한때 그것이 우리를 지켜줬으니까. 어릴 때는 사랑받기 위해서 애썼다. 칭찬을 받으면 부모의 얼굴이 환해졌고 혼이 나면 세상이 금세 싸늘해졌다. 그때 우리는 배웠다. 사람의 얼굴은 나의 거울이구나. 그때부터 타인의 표정 속에서 자신을 찾기 시작했다. 그게 오래 반복되다 보면 언젠가부터는 자기 얼굴을 잊는다. 나는 그런 자신을 많이 미워했었다. 왜 나는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사는 걸까? 왜 나는 늘 안전한 자리만 고르며 살아갈까?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건 비겁함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정교한 기술이었다는 걸. 그 덕분에 우리는 외면당하지 않았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적당히 조심하는 법을 배웠다. 그건 잘못이 아니다. 그건 오히려 살아남은 자의 흔적이다. 다만 문제는 그 기술이 너무 오랫동안 우리 안에 남아버렸다는 거다. 이제는 위협이 없어도, 이제는 안전해도 여전히 우리는 그 기술로 세상을 대한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진짜 마음을 열고 싫어할지도 모르는 이들 앞에서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가면을 쓴다. 나는 이 편지를 그 가면을 벗기려는 게 아니라 그 가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마음을 함께 이해하기 위해 쓰고 싶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동시에 그 모습 그대로만 살기에는 이제 너무 많은 날들을 지나왔다. 누군가의 반응에 따라 내 존재의 무게가 달라지는 삶은 이제 조금 지쳐버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편지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라는 훈계가 아니라 같이 한번 시선을 바꿔보자는 제안에 가깝다. 나는 나 자신에게도 이 말을 반복해서 건넨다. 이제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도 그냥 내 자리에 서보자. 그건 여전히 무섭고 어쩔 땐 실패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가끔은 그 불편한 자리에 서 있음으로써 이상하게도 조금 자유로워진다.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그냥 나는 나로 있는 그 순간이. 사람은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을 확인하며 자란다. 그래서 관계는 여전히 필요하다. 다만 이제는 관계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하기보다 관계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그건 나도 여전히 배우고 있는 일이다. 지금도 자주 흔들리고 누군가의 미소에 안심하고 누군가의 냉담함에 주저앉기도 한다.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이렇게 되뇌인다. 괜찮아. 이번엔 조금 더 오래 서 있어보자. 이 편지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됐다. 우리 모두가 관계의 중심에서 조금씩 벗어나 스스로의 중심으로 돌아가려는 여정. 누군가의 인정이 없더라도 조금 덜 불안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연습. 그 연습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해보자고 말하고 싶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나처럼 자주 흔들리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출발점은 이미 같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 걸어가려는 평범한 인간으로서 나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다. 사람은 혼자 태어나지 않는다. 누군가의 품, 누군가의 손, 누군가의 목소리 속에서 태어난다. 우리의 첫 기억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얼굴이 있다. 그 얼굴이 미소였는지 피곤한 표정이었는지 무표정이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건 이후의 인생에서 생각보다 오래 깊게 우리를 따라다닌다. 나는 그 사실을 한참 뒤에야 알았다. 누군가의 눈빛에 내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의 뿌리가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몰랐었다. 어쩌면 우리 안의 어린아이는 여전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 좀 봐줘. 나 괜찮지?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그 물음에 대답해 주길 요구받는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건 사랑받는 법이었다. 좋은 점수를 받으면 칭찬을 받았고 울면 그만 울라는 말을 들었고 화를 내면 그건 나쁜 감정이야 라고 교정당했다. 그때부터 우리는 사랑받는 나와 사랑받지 못하는 나를 구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전자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됐다. 그건 잘못이 아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사랑받는 게 곧 생존이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안아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나는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이는 놀랍도록 빨리 학습한다. 이 표정은 좋아, 이 말투는 싫어, 이 행동은 칭찬받아, 이건 혼나. 그렇게 형성된 패턴은 어른이 된 뒤에도 그대로 작동한다. 에릭 번은 이런 인간의 관계 방식을 교류라고 불렀다. 말하고 반응하고 서로의 표정을 읽는 모든 순간은 하나의 거래처럼 이루어진다. 칭찬이라는 코인을 주면 미소라는 코인이 돌아오고 비난이라는 화살을 쏘면 방어라는 벽이 세워진다. 어쩌면 사랑조차도 이런 교류의 패턴 안에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는 또 스트로크라는 개념을 말했다.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 살아간다. 그 인정이 꼭 긍정적인 형태일 필요는 없다. 누군가의 관심이라면 심지어 그것이 부정적인 관심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무시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나는 게 낫다는 말, 어쩌면 너무 오래된 진실이다. 관심이 곧 존재의 증거였으니까. 나는 그 개념을 처음 알았을 때 좀 섬뜩했다. 생각해보니 나도 그랬다.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내면 마음 한편은 억울하면서도 그래도 아직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하는 이상한 안도감이 있었다.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은 그렇게도 오래, 그렇게도 집요하게 우리를 움직인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스트로크의 회로가 너무 오래 작동하면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타인의 반응이 곧 나의 생존 신호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건 단지 심리학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녹아있는 진짜 이야기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누군가의 반응을 탐색했다. 엄마 나 봐. 선생님 저 이거 했어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문장들은 다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 내가 존재한다는 걸 누군가 알아봐줘. 그리고 그 요청은 한 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나도 여전히 그 요청 안에 있다. 글을 쓸 때마다 말할 때마다 누군가의 눈빛을 떠올린다. 이 말이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이상하게 보일까? 그런 생각을 멈추려 해도 쉽지 않다. 어쩌면 인간으로 산다는 건 그런 눈치를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눈치 속에서도 자기 목소리를 잃지 않으려 애쓰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에릭 번의 교류 분석은 이런 패턴을 자기 상태로 설명했다. 우리 안에는 세 가지 목소리가 산다. 누군가의 명령과 규칙을 반복하는 부모, 논리와 현실을 보는 성인, 그리고 욕망하고 두려워하며 솔직하게 느끼는 아이. 이 셋이 끊임없이 대화하며 살아간다. 문제는 우리는 종종 그 셋 중 하나에게만 귀를 기울인다. 나 같은 경우는 늘 착해야 한다, 실은 내색을 하면 안 된다는 부모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내 안의 아이는 조용히 울다가 잠드는 날이 많았다. 반면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의 상처가 너무 커서 성인의 목소리를 들을 여유가 없기도 하다. 그 셋이 균형을 잃으면 우리는 늘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관계를 맺게 된다. 결국 좋은 사람으로만 존재하려는 우리 대부분은 부모의 명령을 내면화한 채 살아가는 어른들이다. 그건 나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면 이유를 분석하고 어떻게든 오해를 풀고 싶어 안달한다. 그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다 보면 결국 내 안의 아이는 점점 더 작아진다. 나는 요즘 그 아이를 다시 깨우는 연습을 한다. 그 애는 여전히 누군가의 시선을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움을 솔직히 인정할 수 있게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편해진다. 그건 어쩌면 사랑받기 위해 살던 아이가 이제 사랑을 배우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다. 우리 모두 그런 길 위에 있지 않을까? 여전히 사랑받고 싶지만 이제는 그 사랑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 그 과정은 느리고 자주 흔들리고 가끔은 외롭지만 그래도 그렇게 조금씩 변해간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그 오랜 패턴을 이해하자는 뜻에서다. 사랑받기 위해 살았던 그 아이가 결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그 아이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걸. 그러니 이제부터는 그 아이를 나무라지 말고 그저 부드럽게 안아주자. 그래, 너는 그렇게 배웠구나. 그땐 그게 최선이었어.
그 말을 마음속에서 꺼내는 순간 우리는 이미 다음 장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가끔은 내가 누군가에게 반응하는 방식이 낯설다. 어떤 말에는 이유 없이 상처받고 어떤 표정에는 불필요하게 방어적이 된다. 그럴 때면 나는 생각한다. 이건 지금의 내가 아니라 오래된 내가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에릭 번은 이런 현상을 인생 시나리오라고 불렀다. 우리가 어릴 때 내린 결심들이 마치 연극의 대본처럼 우리의 삶을 끌고 간다는 뜻이었다. 그 대본은 명확한 문장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몸에 새겨져 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착해야 해. 나는 완벽해야 인정받아. 나는 혼자 해내야 해. 나는 어차피 선택받지 못할 거야. 이 문장들은 다소 극적이지만 그 밑에는 누구나 익숙하게 느끼는 정서가 있다. 내가 이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은 어릴 적 생존의 조건이었지만 어른이 된 지금은 우리를 가두는 틀이 되기도 한다. 나는 내 안에도 그런 대본이 있다는 걸 꽤 늦게서야 인정했다. 어릴 때 나는 착해야 사랑받는다고 믿었다. 그래서 화를 잘 내지 않았고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줘도 대부분 웃으며 넘겼다. 그게 어른스럽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이 점점 굳어갔다. 겉으로는 평화롭지만 속으로는 이유 없는 서운함이 쌓여갔다. 그게 바로 라켓 감정이었다. 에릭 번은 말한다. 라켓 감정이란 진짜 감정 대신 반복해서 사용하는 대체 감정이다. 예를 들어 진짜는 분노인데 대신 서운함을 느낀다거나 진짜는 두려움인데 대신 짜증을 낸다거나 하는 식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감정은 괜찮고 저 감정은 나쁘다는 메시지를 배운다. 그래서 표현해도 되는 감정만 꺼내 쓴다. 그러다 보면 진짜 감정은 점점 깊은 곳으로 숨어버린다. 나는 그걸 처음 깨달았을 때 꽤 오래 멍해 있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구나.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 때 느낀 서운함이 사실은 화내면 미움받을까봐 대신 선택한 감정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게 너무 정확해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후로 나는 내 감정을 의심하는 연습을 조금씩 했다. 지금 이 감정은 진짜일까? 혹시 내가 배운 방식으로 포장하고 있는 건 아닐까? 처음엔 잘 구분이 안 됐다. 하지만 천천히 들여다보니 그 차이가 보였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 의견을 무시했을 때 나는 늘 서운하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건 분하다였다. 서운함은 관계를 지키려는 감정이지만 분함은 나 자신을 지키려는 감정이었다. 나는 늘 전자를 택했다.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내 감정을 조금씩 뒤틀어서 사용했다. 그렇게 살면 마음이 이상하게 고인다. 겉으론 조용한데 안쪽은 늘 무겁다. 분노나 슬픔 같은 진짜 감정이 허락받지 못한 존재로 밀려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문득 터질 때가 있다. 아무 일도 아닌 일에 과하게 반응하거나 스스로도 납득 안 되는 말이 툭 튀어나올 때 그건 그동안 쌓여있던 라켓 감정의 잔해가 새어나오는 순간이다. 나는 그걸 몇 번 겪고 나서야 조금씩 진짜 감정을 복구하기 시작했다. 화가 나면 그냥 화가 난다고 말해보기. 두려우면 두렵다고 말해보기. 그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어릴 때 배운 그렇게 말하면 사랑받지 못한다는 문장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걸 해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처음엔 관계가 흔들리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관계가 단단해진다. 가짜 감정으로 쌓은 관계는 진짜 감정 한 번에 무너진다. 하지만 진짜 감정으로 쌓은 관계는 가끔의 충돌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건 좋은 사람으로 유지된 관계가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이어진 관계이기 때문이다. 나도 여전히 그 연습 중이다. 아직도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어떤 날은 여전히 착해야 해라는 목소리가 나를 이긴다. 하지만 가끔은 그 목소리를 조용히 바라볼 수 있다. 그래, 내가 나를 지켜주려고 그랬지. 그때는 그게 필요했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그렇게 속으로 말을 건네면 그 목소리는 잠시 멈춘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내 인생의 대본을 다시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아마 우리 모두는 자기만의 오래된 대본을 가지고 있을 거다. 그 대본에는 부모의 말, 사회의 기대, 사랑받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낸 수많은 규칙들이 얽혀 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대본을 다시 써야 할 때가 아닐까? 새로운 장면으로, 새로운 대사로. 사랑받기 위해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사는 이야기로. 우리는 여전히 그 연극의 무대 위에 서 있지만 이제는 관객이 아닌 배우로
배우가 아닌 작가로 서보는 거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당신의 이야기가 나에게 용기가 되었어요. 그 말이야말로 우리가 대본을 다시 쓴 이유가 아닐까? 나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본다. 어느 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하게 된다면 나는 여전히 나로 살아갈 수 있을까?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 머리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길을 간다고 말할 수 있지만 마음은 다르다. 사람은 누군가의 눈빛, 말투, 반응으로부터 자기 존재의 근거를 얻으며 살아간다. 그건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거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에만 머무를 때 생긴다. 누군가의 인정이나 호감이 없으면 나의 존재가 무너지는 구조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불안 속에 서 있다. 그 불안은 작은 파도처럼 일상 속을 쓸고 지나가지만 어느 날은 거대한 쓰나미처럼 모든 관계를 휩쓸어 버리기도 한다.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 그게 잘못해서일 수도 있고 그저 서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예전에 나는 그걸 견디지 못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하거나 내가 한 선택을 좋게 보지 않을 때면 그게 너무 두려웠다. 그래서 맞춰주고 낮추고 숨기며 살았다. 그렇게 하면 관계는 유지됐지만 나는 점점 작아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관계들은 오래가지 못했다. 나를 잃은 관계는 결국 나를 지탱해 주지 못하더라.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을까? 그건 단순한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건 살아있는 방식의 문제였다. 내가 나 자신으로 살기 위해 누군가의 호감을 포기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 그건 정말 어려운 질문이다. 지금도 완벽히 그렇다고 답하지 못한다. 하지만 적어도 예전보다 조금은 담담하게 그렇게 살아보려 한다. 우리가 늘 나를 좋아하는 사람 옆에만 있고 싶어 하는 건 결국 불편함을 견디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불편함이란 나의 생각이 도전받을 때, 내 감정이 비껴나갈 때, 내가 예상한 반응이 돌아오지 않을 때 찾아온다. 그건 작은 거절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존재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아프다. 하지만 사실 그 불편함 속에서만 진짜 관계가 자란다. 관계가 깊어진다는 건 서로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불편해도 떠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불편함을 견디는 연습은 아주 작은 일상에서부터 시작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도 억지로 맞추지 않고 그저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하고 말하는 것. 그건 논쟁이 아니라 서로 다른 존재로 서보는 첫 연습이다. 그걸 할 수 있게 되면 비로소 관계가 아니라 존재로 연결된다. 그때부터야말로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서로 기대며 살 수 있게 된다. 나는 요즘 관계를 두 가지로 나눈다. 사랑받기 위한 관계 그리고 사랑하기 위한 관계. 전자는 늘 계산이 있다. 이 말을 하면 나를 싫어할까? 이 행동을 하면 관계가 멀어질까? 그 속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봐. 하지만 그 두려움은 결국 나를 관계의 종으로 만든다. 후자는 다르다. 사랑하기 위한 관계는 상대의 반응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를 묻는다. 그건 자율적인 사랑이다. 상대가 나를 오해하더라도 내가 옳다고 믿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 그건 싸움이 아니라 존중의 다른 형태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그렇다. 아이에게 사랑을 받으려는 부모는 언젠가 아이의 비위를 맞추느라 스스로의 기준을 놓쳐버린다. 하지만 사랑을 주기 위해 서 있는 부모는 아이의 미움을 견딜 수 있다. 그 미움 속에도 사랑이 있음을, 그 미움조차 아이의 성장 과정임을 알기 때문이다. 사랑받으려는 관계는 늘 조심스럽고 피곤하다. 사랑하기 위한 관계는 가끔 아프지만 자유롭다. 나는 요즘 용기라는 단어를 자주 떠올린다. 용기란 화려한 것이 아니다. 세상을 향해 외치는 게 아니라 조용히 도망치지 않는 힘이다. 누군가의 오해 앞에서도 차가운 시선 앞에서도 그래도 나는 여기 서 있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 그건 절대적인 확신에서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끝없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으려는 결심에서 나온다. 그게 진짜 용기다. 나는 그걸 자주 잊는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쓰며 나 자신에게 다짐한다.
흔들려도 괜찮아. 다만 도망치지 말자. 우리가 결국 도달하고 싶은 곳은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조용히 평화로울 수 있는 자리일 것이다. 그건 세상과 단절된 고립이 아니라 세상과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된 상태다. 그곳에서는 사랑이 경쟁이 아니고 인정이 생존의 조건이 아니다. 그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사는 자리다. 그곳에 서면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 한 조각으로 하루를 버텨낼 수 있다. 나도 그 자리를 향해 걷고 있다. 아직은 가끔 넘어지고 누군가의 말에 괜히 흔들리지만 그래도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어쩌면 인생은 결국 이 말을 배우기 위한 여정 아닐까? 사랑받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 사랑받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 그 두 문장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닐 것이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어른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상 시크릿 레터였습니다.